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도우셨죠?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어제 윤석열 후보 광주 방문했는데 결국은 가서 분양 못하고 한참 떨어진 곳에서 비 맞으면서 사과문 읽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문에 담긴 메시지가 과연 진정한 사과의 뜻이 담겨 있느냐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제 제일 큰 의미는 광주를 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하지 않고 갔다는 것. 그리고 이제 호남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 선거에서도 득표에서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나 집권을 하고 나서도 호남을 저렇게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간 것. 가서 5.18 묘역에도 방문을 했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도 갔고 오늘 봉하마을도 예. 가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비를 맞고 끝까지 견뎠다. 그리고 뭔가 본인의 그 사과의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예. 의미가 있고 그거 무슨 그 안에 들어가서 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환영을 받으러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의 분노라고 할까 그분들의 섭섭함이라고 할까 그것을 견뎌야 되는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선 불상사가 없이 광주 순방을 마친 거. 예. 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의 그런 주장 또 광주에 대한 그런 애정 또 광주에 대한 의지 이걸 표출한 점에서는 크게 성공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 여부를 떠나서 사과하러 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사과를 했다라는 인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윤석열의 사과. 저는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저와 아내가 그런 아픔이 있었고 또 그 과정을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 윤석열이라는 분이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나와서 광주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그게 재헌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네. 것이.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광주에 대한 수많은 레토릭을 들어봤고 수많은 글들을 읽어봤는데 윤석열의 표현은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적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표현이 예. 이게 뭐냐면 이 광주 항쟁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피로 항쟁한 것이다. 피해한 거였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광주를 비난할 때 또 지금 폄훼할 때 광주가 폭도들의 것이고 공권력을 마비시켰고 뭐 교도소를 털고 뭐 무슨 파출소를 공격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분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피해한 거였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것이 헌법의 중요한 정신이 바로 광주의거와 맞닿아 있다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랜 동안 40년 가까운 동안 광주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지만 윤석열의 저 표현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예. 법률가 또는 검찰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고 어제 이용섭 광주시장 그분은 전두환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던 전두환의 비서 출신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윤석열이 거기에 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광주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몇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3가지를 받아들이면 윤석열을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광주 의거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의 전문에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주장이었는데 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그건 평소의 소신이에요. 지금 그분이. 네.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의 그런 이제 실수 지난번에 전두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광주를 찾아가는 행위 그리고 광주의 시민들을 또 광주를 자유민주주의의 의거로서 인정하고 또 그걸 광주를 포함한 그 호남을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걸로서 충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비가 오는데 혹시 거기서 무릎을 꿇었으면 오히려 쇼같이 보였을까요? 글쎄 너무 이제 뭐 그런 것도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생각하고 비가 내리는 것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지난번에 5.18 쿠데타만 빼면 전두환 정치는 잘했다 이런 발언에 빗대서 뭐 무릎도 안 꿇고
또 분양도 못했지만 사과는 했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한 글도 있긴 이제 하더라고요. 어제의 일은 누가 보더라도 뭐 이렇게 다 뭐 완승과 완패가 있는 일은 아니었고 이제 그걸 피하지 않고 광주와 호남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겠다는 의지 예. 이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광주에 가서 뭐 영남의 표를 얻는다든지 보수의 표를 예. 얻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초원 복국집 사건 같은 그런 것인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본인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석에서 하시는 말씀은 선거 때 광주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 광주 전남 호남에 가서 살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저는 그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지금 광주에서 있는 일을 부산, 경남에서 영남에서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광주 시민들한테 좀 말씀드릴 것은 광주가 역시 이제 특정 정당, 특정 정파, 또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 광주 자체가 이 하나의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민주주의의 그런 그 의거의 역사이고 따라서 이것은 그가 말한 대로 헌법적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광주 시민들께서 좀 더 관대하신 태도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뭐 이를테면 뭐 거기 가서 전두환 그 비석을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이런 거는 광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지 그분들이 무슨 뭐 진영 논리나 정치적 견해와 무슨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 희생의 끝에 김대중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김대중 예. 석방이라는 게 그때 그 큰 구호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싸웠을 때 그랬을 때 김대중이라는 분이 집권하자마자 그러니까 당선된 그 이튿날 청와대에 가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서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취임하자마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짓는 일을 시작했다고요. 그 정신이 나는 5.18 정신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광주 시민들과 우리 민주 진영이라고 할까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께서 좀 이것을 좀 더 한 단계 승화시키는 노력 그리고 광주에 국한시키고 어떤 진영의 어떤 정당의 정파의 논리에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좀 그 마음을 좀 넓게 알겠습니다.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어제 윤석열 후보가 방명록에 쓴 글 놓고도 지금 좀 논란이 있는데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김 의원께서는 또 시인이시니까 글자 한자 한자에 담긴 의미 예. 누구보다도 더 관찰하실 텐데 지금 저 반드시는 우리가 반드시하고는 다른 의미잖아요. 예. 만약에 반드시라고 써야 되는데 맞춤법이 틀린 거라면 몰라도 무언가 의미를 담아서 반드시라고 썼다고 한다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글자 아닙니까? 저것이 문제가 돼서 아침에 이제 아끼려 신문에 난 건 못 봤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총장님한테 세 줄을 써서 보냈습니다. 예. 반드시 제가 시인이기 때문에 반드시가 이제 곧게 바르게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반드시 세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예. 반드시 지키겠습니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표현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맞춤법을 혼동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면 반드시가 맞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세우겠습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다. 제가 시인으로서 문장을 볼 때. 네.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게 꼭이라는 말인데 예. 그 받침이 없는 거.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맞는데 예. 반드시 그 지금 쓴 그 반드시 지키겠습니다고 하면은 그건 어법이 틀린 거다. 예. 반드시 세우겠습니다는 맞는 어법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요 센텐스에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에 그러면 반드시 세우겠다는 건 그 여태까지 반드시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냐 그렇죠. 이렇게 네. 이제 된 거기 네. 때문에 지금 우리 그 광주 민주항쟁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우지 않는 거죠. 지금 이것을 민주주의의 쾌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유린한
그런 폭도들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지금 김 의원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쓴 반드시가 틀린 글자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이 반듯하게 안 세워진 것을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더 본인은 이것을 국가적으로도 예. 지금 우리가 저기 헌법 전문에다 저걸 넣겠다는 것은 일부에서 그런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러면 갖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의도를 갖고 아니 그렇게 단어를 하는 쓴 건 겁니까? 아니지만 그것이 무슨 맞춤법을 잘못해서 혼동해서 온 것 같지는 않고 아. 또 그 혼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장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말씀하시면은 자칫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아니요, 있을 것 논란이 날 게 같습니다. 없습니다. 반드시라는 것이 반드시라는 게 반드시 필 꼭 그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발을 정이잖아요. 바르게 세우겠다는 네, 거잖아요. 네. 5월 바르게. 정신을 바르게 세우겠다는 건 지금까지 잡은 것 정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 이것을 헌법 정신에도 넣고 말하자면 이걸 좀 국민들 전체 일부에서라도 이걸 폄하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우리 당이 그런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헌법 정신에 제대로? 넣고 본인이 이것을 정확하게 하겠다 그런 뜻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했는지 또는 약간의 혼동이 있어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체는 문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문장이 문제가 되려면 반드시 지금 예.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건 문장이 잘못돼 있고 맞춤법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큰 예. 문제가 없는 얘기인데 이것이 또 뭐 역시 대선 후보다 보니까 그렇죠. 뭐 말 한마디 동작 하나하나 글씨 하나하나도 앞으로 좀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 김 국민들이 의원께서는 정말 반드시와 반드시를 예. 우리가 공부하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건 좀 웃고 넘어갔으면 좋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지요. 그 전에 먼저 왜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짧게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금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선거는 2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사전 사패를 한 야당이 그리고 정권 교체 전망이 전혀 무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집권론이 나왔고 50년 집권론, 100년 집권론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윤석열이라는 검사 하나가 적폐 수사를 시작을 하고 추미애 조국 이런 싸움을 시작했는데 추윤 갈등, 조국 사태 이게 벌어지면서 우리는 뭐를 봤느냐면 조국을 버리고 윤석열이 추미애를 제압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진보 세력의 위선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선이 그것이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그 보통 명사가 될 정도로 그게 됐잖아요. 그것이 지난했어요. 근데 그 싸움 과정 속에서 윤석열이 보여준 그 기계와 용기와 외로움과 집념과 이것을 봤단 말이에요. 대중들이 그걸 보고 2년 전부터 윤석열을 강보에 싸서 키웠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의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야당 내에서 지금 뭐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드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어준 국민들이 정권을 만들어줬지만 그들 지키지 못했고 성공하지 못했고 탄핵했고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이것을 구해내지도 못하는 지금 현재의 무력한 야당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남으로써 유일하게 야권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정권 교체가 지금 시작되는 선거가 아니라 2년 전에 시작됐다고 저는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개혁이고 이 지금 미친 마차가 흔들리고 있고 국가가 흔들리고 있는 제 관점에서 대한민국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것이 지금 급선무고 개혁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윤석열밖에 안 보이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개혁이고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정권 교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 이제 국민 부대변인을 자처하고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영환 의원께서는 김대중 정부 때 초대 과학기술부 장관을 하셨고 그쪽 민주당에서 계속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노동운동했고 어떻게 보면 그 살아온 궤적이 지금의 민주당 정부와 맥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몸을 던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데 길지 않게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물어볼 게 저는 이제 많습니다. 이때까지 온 과정이
4번의 낙선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낙선하는 과정은 과거에 우리 민주화운동 동지들과 생각을 달리하고 또 민주당의 그 주류들과 생각을 달리해서 처음에 나올 때는 국민의당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어렵고 양강으로 갔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너오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것이 아니라 586이 집권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후배들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당 원내대표, 모든 사람들이 장관들이 그렇게 포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것을 바로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세울 수 있는 길은 야당이 정권을 교체함으로써 이 마찰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4번의 낙선을 했습니다. 그 열린우리당 안 가고 민주당에 남아서 2번 낙선을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에 와서 낙선을 했고 또 야당 와서 낙선을 하고 이게 그 민주당에 있을 때는 늘 당선이 됐고요. 거기에 있었으면 5선 됐고 뭐 더 편안한 생활이 됐을지 모르겠으나 어떻든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저로서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고 가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선대위를 꾸려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거간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환 의원께서 아주 격하게 글을 쓰신 걸 봤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거간꾼이라고 표현한 것이 김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우선은 이런 표현을 쓰는 이 정치 풍토를 저는 이제 반대해 왔습니다. 저는 뭐 수십 년 뭐 잘 아시겠지만 25년 정치를 했지만 한 번도 막말이 없었고 그런 그 뭐라고 할까 그 삿된 표현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동물의 비유를 했잖아요. 파리떼, 그다음에 하이에나, 그다음에 거강꾼, 그 자리 사냥꾼 이런 표현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제가 쓰는 언어, 제 시의 언어에도 없고 정치의 언어도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정치의 품격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윤석열 캠프에서 고생한 자원봉사자들이에요. 파리떼와 뭐 그 이제 누군지는 뭐 제가 짐작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제 올바른 언어의 사용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승리했잖아요. 250명의 자원봉사자를 제가 봤는데 저는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캠프에 250명이 착값 한 잔도 받지 못하고 자원봉사했다고요. 정말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4개월이라는 게. 우선 엑스파일이 밀어닥쳤고 그다음에 그 말도 안 되는 저희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그것이 고발 뭐 사준가 뭐 그런 것들이 밀어닥쳤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에 대한 음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의 공수처에 12건이 지금 입건돼 있는 상태에 있고 후보의 그 샅샅이 뭐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고 계속 공격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막아내면서 지지율의 하락을 막으면서 언론의 환경은 극히 나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 그런 상황에서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자원봉사해서 거기서 그 유탄을 맞았는데 예. 이분들을 파리떼나 하이에나로 하는 것은 예.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알겠습니다. 습관스럽게 얘기한 물어보고 것이고요. 싶은 게 많은데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짧게 그러면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 김병준 위원장 같은 분도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용광로처럼 들어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금 그 정세는 과거의 민주당이나 과거의 그 한나라당에 와가지고 할 때의 비대위원장 시절의 김종인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선대위가 없어도 어쩌면 선거가 이길 수도 있고요. 선대위가 있어도 선거에 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선거는 지금 선대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완전히 대장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안을 도려내서 개혁성을 높여서 국민의 민심을 사는 과거의 패턴하고는 다른 정세가 조성되고 있어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정권을 요구하고 계시지도 않고 또 정권을 줄 수도 없는 상황에 있고 정권은 지금 후보한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정권을 달라 그러면 다 드리고 하면 되고요. 같이 모여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네네.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 맡았던 김영환 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치 이슈로 넘어가죠.